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1명입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강간살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경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여권 내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했어요. 뭘 했어요?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에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검은 전무곤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대낮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서 밤에도 군사 공격을 이어가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제대로 행동하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종전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은 현재 15일 밤입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잠시 전 1시간쯤 전쯤에 이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남동부 곳곳에서 미군 공격이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후제스탄주와 차바하르, 라삭 등지에서도 미군의 공격으로 보이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낮에 이뤄진 90분 공습에 이어 이 밤에도 공격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어제부터 재개돼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2척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펜실베이니아 육군전쟁대학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교량 공격 전에 이 시한을 줄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but they pretty much know. They know the story. They better behave.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했어야 했던 일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이 합의 여부는 미국이 결정할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고 이란의 해외 조달 불법 네트워크를 계속 무력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란 측 협상 대표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대국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양해각서 이행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최우선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의 사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국가안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면서 미국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약속을 위반한다면 이란도 양해각서 이행을 중단할 거라면서 현재로선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من عبارت مسله کردن رو استفاده کردم. آقای غریب‌آبادی گفتن متلاشی شده. دلیلش این است که طرف مقابل از همون ابتدای بند اول شروع کرده به بدعهدی، پیمان شکنی.
갈리바프 이란 의장에 이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 국민을 향해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 재개에 따른 내부 불안을 우려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قدم اول اینه که باید وحدت و انسجام داخلی حفظ بشه. هر کلامی، هر رفتاری باعث شقاق در جامعه بشه، قدرت ما رو کاهش خواهد داد. 갈리바프 이란 의장은 미국의 군사 공격에는 맞서겠다면서도 협상도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밝혀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 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ursday is it doesn't get bigger because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you don't have a country.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too, but it's going to be a very big announcement. Yeah?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Can you give us sort of a sneak peek about what to expect and tell the Well, I'd audience rather in save America? it. It will concern that subject, and we'll have a couple of other things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갖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ADR이 오늘은 9% 급락했습니다. 다만 물가 우려는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수윤 특파원, SK하이닉스 ADR이 오늘은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전날 27%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9% 떨어지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날 미국 ADR 가격이 한국 서울 증시의 본주 가격보다 50% 비싸지는 비정상적인 ADR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네덜란드 ASML이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사업체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보다 0.3% 하락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선행지표인 PPI까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내려간 여파로 풀이됩니다.
무려 이경 2,800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은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은 13.91%, 매출은 70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해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네,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들 했습니까? 워시 의장은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AI 투자가 향후 12개월간 물가 지표를 끌어올릴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냐는 연준에 달려있다면서 이 공급 확대가 뒤따를 것인 만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cluding in and around AI and the immense demand for AI-related equipment and software. What is now called AI investment will soon just be called investment. 연준은 7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지출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미국 전역에서 감지되면서 경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AI 붐으로 많이 늘어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앞으로 3년 동안 9조 4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 사안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의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 부처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 현지에서 느끼는 현장감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최근까지 거액을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비업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 친분이 있는 워싱턴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힙니다. 워싱턴에서 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올해 2분기 로비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쿠팡은 로비 회사 벨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한국과 타이완 등 미 동맹국들과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논의가 적시됐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미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로 명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쿠팡이 선택한 로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브라이언 벨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간 친분이 있어 트럼프 재집권 뒤 워싱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Pick up, it's a number I don't recognize, and it's Donald Trump. And he said, hey, I've heard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like you to come represent me. And 트럼프 2기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펜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회사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에도 쿠팡은 이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17만 달러, 2억 5천여만 원 로비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백악관과 미 정부, 의회를 상대로 꾸준히 대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하원 법사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쿠팡이 트럼프 인맥까지 동원해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하루는 9% 폭락하고 또 하루는 6% 넘게 급등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정신이 나간 듯한 변동성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전례 없는 도박장이 펼쳐진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6% 넘게 코스피가 급등을 해서 7,000선을 되찾았는데요. 이거 변동성의 코드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올해 변동성을 보시면 사이드카는 매일 나오는 거고, 네. 이 흔히 말하는 이 장이 거리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하죠. 예. 장이 정지가 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사실 10년치 나올 것이 10년치 아니 한 20년치 나올 것이 한 해 다 나오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상 서킷 브레이커가 총 13번 발동이 됐는데 그중한데 7번이 올해니까요. 사실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것이 아마 지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 움직임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의 폭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양상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이 상품이 꼽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이런 변동성의 배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수치적으로 맞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근거에는 아무래도 기초 자산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진짜 이제 전체 ETF 거래 대금 비율이 39% 이상 차지할 정도로 지금 거래 대금이 18조 이상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것들이 거의 개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사실 기관들은 기초 자산을 많이 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시간이 짧은 투자, 단타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타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2배씩 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회전율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개인들도 심리에 민감한,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산의 배분 비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참 중장기적 전략이 있는데, 개인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변동에 민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또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거는 완전히 도박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 이거를 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 당시에는 홍콩에 이런 2배짜리 한국 단일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외환의 흐름이 홍콩 주식시장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간다. 이 환율이 또 그 당시 출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다. 결국 그 배경 자체는 아무래도 환율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홍콩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봤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효과를 봤다는 게 워낙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환율에 대한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 이유는 미국은 기관 투자자 시장이거든요. 개인 시장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가 70,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있고 이후에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건데, 한국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의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역할을 크게 하는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하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 자체가 큰 상태에서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엔 되는데 왜 한국엔 안 되냐? 시장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주도 시장인데, 이 개인주도 시장의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 레버리지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주식까지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쪽에서 자금이 많이 코스피로 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눈에 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10% 떨어지면 10% 오르면 1%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음의 어떤 복리 효과로 보통 이러는데, 한번 90% 됐다가 10% 오르면 99%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 가면은 거의 3%, 4%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30% 가면 거의 10%가 날 겁니다. 30% 올라갔다 30% 떨어지면은 30% 떨어졌다 30% 올라가게 되면은 한 10% 손해가 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의 레버리지 효과,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단타 전용이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의 복리 효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이 음의 복리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파생 상품은 수수료가 셉니다.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아무래도 이제 단타 투자,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음의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다는 인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2배 레버리지 역시 거의 다 마이너스 30% 나온다는 이야기가 음의 복리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많은데 너무 섣불리 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을 보여주는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시장 안정화 정치들이 대대적으로 발동이 됐다라는 그래픽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더 불거지기 시작하니까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미 도입된 이런 상품, 어떻게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존에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상품을 폐지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신 분들은 뭐 시장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 이 2배 이상 이득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해서 이미 이 상품을 샀는데 정부가 강제로 뺏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은 아무래도 예탁금 상향 같은 것들, 단일 레버리지 하려면 예탁금을 더 내라. 기준을 높여라. 기준을 높여서 이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 광고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감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과장 광고라든지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사운용도에 대해서 상품을 팔 때 좀 조심하라는 의견들이 역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LP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LP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보통 괴리여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상품이란 것은 삼성전자 주가하고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가 2배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호가가 폭증하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고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이거를 유동성 공급자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강화해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 2배가 아니라 1.5배 정도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현실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뭐 기존 상품이 없애고 1.5배로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2배를 가지신 분들이 1.5배를 하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10조 원 이상 지금 그 레버리지 ETF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상 안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할 거면 여러 가지 보상이라도 뭐 고려를 할지라도 이게 1.5배보다는 없애는 게 낫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품이 넉 달 만에 도입했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품이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력하게 점쳐지는 배경은 뭡니까? 뭐 그게 이제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경제 환경이 다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데 일단은 환율이 높다. 아직 뭐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용 같은 게 생기면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400원대 후반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가 역시 그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유가 상승 분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이상 갈 정도로 좀 높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역시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GDP 성장률이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높게 나온다면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K자 성장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지금 올해 3%까지 이상이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금리 인상을 조금 지목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고 올해 뭐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물가, 부동산, 성장률 모든 것들이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 호황 탓에 성장률이 수치적으로는 잘 나오지만은 바닥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더 타격이 오는 건 아닙니까? 사실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설 경기가 2022년, 2023년 이후에 고금리 시절이 오고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이제 작년에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부실했던 뭐 PF 정리 같은 것들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뭐 금리를 다시 2번 정도 올리게 되면은 이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이 좀 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단가가 올라간 상태인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PF,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부동산 어떤 금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는 지금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는 계속 몇 년째 위축이 돼가는 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일단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제조업들은 보통 담보를 해서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오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이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 투자라든지 기업 경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전통 제조업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자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은행권의 코픽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제 차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금리가 높아지는 거, 지금처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에 이건 역시도 경기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채널이 보통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의 소비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미 올해 한 금리가 2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왜냐하면 금리란 것은 좀 장기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2번 오르게 되면 이것이 단기 금리지만 중장기 금리에 반영되는 채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소비 위축이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큰데 가계가 이게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소비자들이 소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제조업, 건설업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은 결국은 지금 K자 경제 성장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과거 전통 산업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쪽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더해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연말까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추가로 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로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미국도 이제 7월 FOMC의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물가가 피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가를 피크를 친다는 얘기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가 오히려 이제 경제로만 안 좋은 영향들이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미국이 이제 피크론이 온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2번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가 피크론, 물가가 오르는 것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 상황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금리 상황까지 연결되면서 아마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도 역시 좀 데이터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후텁지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끈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기온 자체가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차차 개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6도나 높은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 살펴봤고요. 오늘 다른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무더위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교적 맑겠지만 충청 이남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23.7도, 대구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포항 37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서울은 32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예보도 보시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지방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데 제주도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